미션 임퍼서블 시리즈 최초 전편과 이어지는 스토리로 전개되는 미션 임퍼서블 파이널 레코닝. 사실 그게 아니더라도 어느덧 시리즈의 8번째 영화가 되다 보니까 슬슬 설정이나 주요 인물들의 행적이 헷갈릴 수 있겠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바로 지난번 영화를 기반으로 설명해보는 전체 시리즈의 흐름, 시리즈의 주요 인물, 주요 설정들 바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이승국입니다. 설명할 게 많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갈 건데 요것만 명심하세요. 안 외우셔도 돼요. 캐릭터나 설정 워낙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를 보러 가시면은 분명히 관객들을 배려하는 설명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 등장하는 이름들 다 외우실 필요 없이 외워간다는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이 영상 보시면서 편안하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가볍게 보고 가시면 영화를 보면서 분명히 파바바박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 마음 릴렉스 하시고 전편이죠. 미션 임퍼서블 7 데드 레코닝의 내용이 어땠는지 살짝 살펴봅시다. 이 작품을 관통하는 키워드 두 개는 열쇠 그리고 엔티티 이거예요. 역시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시리즈의 주인공이자 미국 비밀 정보 요원인 에단 헌트. 그에게 평소처럼 특수 미션이 주어집니다. 어떤 열쇠가 있는데 그게 2개의 조각으로 이루어졌대요. 그 중에 한 조각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으니까 그거를 찾아와라 이런 임무였죠. 근데 이 미션을 받을 때 뭔가 이상한 게 있었는데 평소는 브리핑이 되게 디테일하거든요. 근데 이번 미션은 이 열쇠가 뭐고 용도가 무엇인지 생각할 필요 없다. 그냥 찾아와라.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었어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임무니까 에단 헌트는 바로 열쇠의 하나 조각을 찾기 위해 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 한쪽이 에단이랑 사적으로도 알고 있는 업계 동료, 사실상 굉장히 좀 긴밀한 관계인 일사 파우스트라는 인물에게 있었어요. 이 사람도 스파이예요. 근데 이 열쇠가 도대체 뭔지, 열쇠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일사가 업계 내에서 현상금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래서 업자들이 막 일사를 죽이려고 그래요. 에단이 그걸 구해줍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일사는 그 열쇠를 에단에게 맡기게 되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 열쇠 보통 열쇠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에단은 미국 정보기관의 최고위급 인사들만 모이는 미팅에 몰래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미팅을 통해서 미국 정부에서 만들어낸 엔티티라는 어떤 존재가 혼자 발전을 좀 하면서 굉장히 무서운 인공지능으로 발달을 했고 현재 독립성을 갖고 통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또 엔티티가 스스로 막강해졌기 때문에 누구든 이 엔티티를 굴복시키고 통제할 수 있다면 전 세계를 주무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의 정부국들이 엔티티를 소유할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엔티티를 제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머리를 쓰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또 알게 되는 거, 이 열쇠가 엔티티를 굴복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다. 여기까지 알게 돼요.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고 엔티티 굉장히 위험한 존재잖아요. 이거 세계 평화를 해치겠다.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한 개인이나 한 나라가 소유하면 위험하다. 에단은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안 된다. 엔티티 우리 걸로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상관에게 불복종을 하면서 독자적으로 엔티티를 없애기 위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그러려면은 열쇠를 완성시켜야 되겠죠? 지금 자기한테는 한 조각만 있으니까 나머지 한 조각을 찾아야죠. 그래서 나머지 한 쪽을 찾기 위한 작전을 자기 팀들이랑 좀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첫 번째 작전을 실행하는 날 정말 생뚱맞게 누군지도 모르는 두 사람이 이 에단의 팀의 미션을 방해합니다. 이 둘도 서로 모르는 사이. 근데 심지어 이 둘 중에 한 명은 에단이 갖고 있던 이 열쇠 한쪽 있죠. 그걸 훔쳐서 도망가요. 여기서 더 어이없는 건 이 열쇠를 훔친 사람 어느 나라의 스파이가 아니에요. 그냥 도둑이요. 도둑. 능력 좋은 도둑. 열도 받고 당황스럽고 어쨌든 열쇠는 찾아야 되고. 그래서 에단 일에는 두 번째 열쇠 조각을 찾기는커녕 도둑 맞은 첫 번째 열쇠를 찾기 위해서 이 도둑을 쫓아서 또 새로운 여정을 하게 돼요. 이러면서 일이 더 복잡해지고 커지고요. 또 그 과정을 통해서 이 도둑을 고용한 사람 에단 헌트에게 이거 훔쳐와라고 시킨 사람이 화이트 위도우라고 에단 헌트랑도 과거에 일적으로 얽힌 적이 있었던 어둠의 세계에서 굉장히 거물급으로 활약하는 불법 무기상이었다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이 무기상은 왜 에단 헌트의 열쇠를 훔쳐오고 싶어 하냐? 본인에게 나머지 한쪽이 있었거든.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본인이 이 열쇠 한쪽을 갖고 있으니까 나머지 열쇠를 에단에게 훔쳐올 수 있으면 완성? 난 불법 무기상이니까 이거 어느 나라에게든 팔 수 있어. 돈 벌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거 너무 복잡해져 일이. 생각보다 더 큰 건이었어. 에단의 머리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아니요,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에단에게 이런 일은 굉장히 평범한 사안입니다. 에단에게는 맨날 이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좌절할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놀랍게도 에단의 멘탈이 흔들립니다. 왜? 아까 제일 처음 그 탈취 작전에서 두 명이 에단의 미션을 방해했다 그랬죠? 한 명은 도둑이고요. 또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은 가브리엘이라는 사람인데 에단이 정보 요원이 되기 전에 저 먼 옛날에 에단과 악연을 맺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엔티티의 신봉자, 엔티티의 부하로 살고 있대.
그래서 엔티티를 방해하려는 사람을 막 죽이고 다녀요. 당연히 에단도 그의 목표 중에 하나고요. 그야말로 진짜 옛날의 인형까지 얽히면서 혼란의 대연속. 심지어 엔티티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 정보를 조작하고 환경을 만들어서 이 건에 얽힌 사람들을 다 모아요, 한 군데. 에단헌트로서는 이 자체가 덫이자 함정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다는 게. 요것도 나름 절체절명의 위기. 근데 더 머리를 써야 되는 건 이 위기 상황에 아까 그 도둑, 스파이 아닌 도둑, 이 사람도 껴들어와요. 근데 이 도둑은 사실상 민간인이잖아요. 얘도 어떻게든 살려주고 싶어 하죠, 에단은. 그래서 어떻게든 여기서 탈출하고 또 민간인도 살리려고 노력을 하다가 아까 언급했던 처음 열쇠를 갖고 있었던 일사 파우스트, 이 일사가 가브리엘과 싸우다가 죽게 됩니다. 근데 일사 누구라고요? 에단이랑 긴밀한 관계라 그랬잖아요. 더더욱 이 사건에서 손을 뗄 수가 없어진 에단과 그의 동료들, 여기에 나를 살리려다 누가 죽었다라는 죄책감을 느끼는 이 도둑까지 합세를 해서 이들은 도대체 이 열쇠는 무엇인지, 그리고 화이트 위도우는 이 열쇠를 어디다 팔려고 하는 것인지, 이 모든 걸 알아내기 위해서 또 다른 작전을 세웁니다. 그리고 작전을 실행하기 위해서 화이트 위도우가 열쇠를 판매할 것으로 추측되는 기차에 올라타요. 그리고 이 좁은 기차에서 밝혀지는 사실, 화이트 위도우가 완성된 열쇠를 팔려고 했던 대상이 에단의 상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 미국 CIA의 국장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 CIA 국장 되게 높거든요? 이 사람보다 더 높은 사람, 아까 에단이 침입했던 미팅 있죠? 미국 전체 정보부의 수장들만 모이는 그 미팅에서도 대장 노릇하는 사람, 미국 정보 전체 기관의 최고 대장, 이 사람이 남몰래 이 기차에 타고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사람도 엔티티를 노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굉장히 무서운 사람인 게 아예 기존 시스템을 다 붕괴시키고 새로운 나라를 엔티티랑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주 이 기차에 막 갖가지 욕망이 다 몰려 들어간 거죠. 당연히 소동이 벌어지고요. 이 야망을 갖고 있는 미국 정보기관 전체 수장 댄링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기차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소동 끝에 에단은 극적으로 완성된 열쇠, 두 조각이 합쳐진 열쇠, 이 완성품을 손에 넣고 기차를 탈출하고요. 완성품은 얻었지만 아직 엔티티를 파괴하기 위한 여정에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한 채 이야기는 후속편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암시를 하며 데드 레코닝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이번 영화 미션 임퍼서블 8 파이널 레코닝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 그 정도가 지난 편의 큰 흐름을 정리해드린 거고요. 미션 임퍼서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설명 안 한 것도 많고요. 내용적으로 무엇보다 이 작품은 엄청난 액션을 함께 보는 거기 때문에 시간 있으신 분들은 풀 버전으로 전편 정도는 보고 가시길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그럼에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시간이 없다는 뜻일 테니까 우리는 바로 이 작품의 주요 설정들, 인물들 소개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중요한 설정, IMF. 인물이 아니고 기관이에요. 문자 그대로 불가능한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이에요. 특수조직. 미국 내 정보기관이고요. 예전에는 CIA 산하에 있는 조직인 것처럼 좀 묘사가 됐었는데, 지난번 데드 레코닝을 통해서는 CIA뿐만이 아니라 미국 내에 있는 각기 다른 정보기구들이 자기네 손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일, 조금 음지에서 활약해줘야 되는 일, 이런 일을 IMF에 의뢰하고 IMF가 이거를 해결해준다, 뭐 이런 설정이 또 등장하기도 했어요. 뭐 그만큼 능력이 있는 조직이란 뜻이기도 하고요. 또 능력을 펼치기 위해서 독립성이 보장된 조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 워낙 위험한 일을 하는 조직이다 보니까 미션을 완수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인 피해가 좀 발생하기도 하고요. 또 현대에 와서는 이 시대에 이런 음지의 조직이 국가에 필요하냐, 뭐 이런 의문들도 좀 달려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들을 부정적으로 보는 세력도 있다는 거죠. 그게 전체적인 IMF라는 조직이 시리즈에서 갖고 있는 포지션이었고요. 지난 작품을 통해서 좀 세세한 디테일이 나왔는데, IMF가 사람을 모집하는 방식이 설명됩니다. 알고 봤더니 이 IMF는 감옥에 가거나 죽음을 맞이하거나 삶의 옵션이 이 두 개밖에 안 남은 사람들,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 특출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제3의 옵션을 주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이른바 선택을 제공한다고 하는데, 이 선택을 수락하면 양지의 삶은 없어지는 거고요. 유령 같은 존재가 되어서 IMF의 요원으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말은 여러분이 영화에서 보시는 모든 IMF 요원들은 억울한 누명을 썼든 의도적으로 했든 삶의 한순간에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시리즈의 주인공인 에단 헌트도 과거에 종신형을 앞두고 이 IMF의 선택을 받아서 합류하게 됐다, 이런 설명이 데드 레코닝에 등장을 했었어요. 물론 뭐 강제를 하는 건 아니고 선택할지 말지 옵션을 준다, 이걸 선택하는 건 개인의 의지다, 뭐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기도 해요. 아무튼 그런 인물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게 IMF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IMF에서 에이스로 활동하는 우리의 주인공 있죠, 에단 헌트. IMF의 에이스인 동시에 살아있는 전설입니다. 활동만 뭐 30년 가까이 하고 있으니까. 변장술, 대인 격투, 비행기, 헬기, 자동차, 배, 각종 탈 것, 운전 능력,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뭐 하나 못하는 게 없는 육각형 인재예요. 다 잘. 정말 쉽게 말하면 에단 헌트가 당신을 미션의 대상으로 선택했다? 도망갈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든 당신 앞에 나타날 거예요. 그런 에단 헌트의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 계획이 틀어졌을 때 이 변수에 대응하는 임기응변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 임기응변이라는 게 상당히 자기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서 남들은 이걸 쉽사리 이해 못하기도 하고요. 또 직감대로 움직이면서 상당히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말은 에단 헌트를 처음 보는 사람들이나 그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에단 헌트는 너무 무모하고 단지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살아있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기 딱 좋다는 거죠. 딱히 틀린 말은 아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에단이 자기의 미션을 위해서 여태까지 보여준 행적 중에는 CIA, 자기 편이죠. CIA에 침투해서 비밀 요원 명단 훔치기, 미션 해결할 때 미끼로 쓰려고, 위험한 화학 무기일지도 모르는 거를 자기가 직접 구해서 악당에게 가져다 주기, 미국이랑 사이가 아직 좋지 않은 러시아, 크렘린궁에 침투해서 기밀 문서 빼오기. 심지어 이때는 에단이 한 건 아닌데 이 과정에서 크렘린궁에 폭발이 일어납니다. 이 누명을 자기가 써요. 그래서 아직도 에단이 크렘린궁을 폭파한 걸로 아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 자기 새로운 미션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인이 잡아넣었던 어떤 흉악 범죄자, 테러리스트, 이 사람을 준 탈옥 같은 거를 직접 시켜준 적도 있어요. 듣다 보니까 그거를 지켜보는 사람들이 좀 애가 타는 순간이 많겠다. 너무 이해가 되시죠? 에단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긴박한 순간에 그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나를 믿어달라 밖에 없어요. I need you to trust me. One last time. 근데 놀랍게도 그와 오래 활동한 동료들은 에단을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해요. 그동안 자기네들이 직접 봐온 그의 임무 수행 능력이 있으니까. 그리고 사실 말려도 어차피 에단이 지 맘대로 하기 때문에 말릴 수도 없어요. 그럼 에단은 그저 완벽한 사람이냐? 아니요. 약점이 있어요. 딱 하나 굉장히 큰 약점. 에단은 인간적입니다. 비정한 스파이의 세상에서 수십 년 살아남고 있으면서도 이 인간성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자기랑 같이 일하는 동료들을 도구로 바라보지 않고요. 자기가 반드시 지켜내야 되는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수백만 명 사람들의 목숨이 걸려 있을 때조차도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다면 내 동료의 목숨을 살리려고 해요. 물론 이런 결정을 한 다음에는 온몸이 부서져라 뛰면서 자기 선택의 뒷수습을 해내죠. 그러면서 세상을 몇 번 구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자기 동기부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를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본 사람들은 인간성을 유지하고 있는 게 에단 헌트의 가장 큰 약점인 동시에 가장 큰 강점이다 라고 평을 하기도 하죠. 근데 지금 설명드리는 건 다 요원으로서의 에단 헌트의 모습이죠. IMF 요원이 된 이후의 모습. 그의 어떤 신상에 대해서 요원 외적으로 알려진 거는 1편에 잠깐 아버지가 오랜 투병 생활 끝에 돌아가셨다. 그리고 어머니와 삼촌이 있다 정도. 그리고 3편에서 이게 거짓 정보가 된 건지 모르겠는데 부모님이 둘 다 돌아가셨다. 뭐 요런 정도밖에 없었어요. 다 에단의 현재형 얘기였어요. 근데 지난번 영화 데드 레코닝에서 그의 과거가 언급됩니다. IMF가 되기 전의 이야기가 회상신으로 살짝 등장하는데 굉장히 그에게 아프고 어두운 기억으로 남아있다고 나와요. 그리고 이 기억 속에서는 마리라고 불리는 한 여자와 이름을 알 수 없는 한 남자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거든요. 과연 이 과거의 기억은 정확하게 뭔지 이번에 공개되는 파이널 레코닝을 보면 에단의 과거 행적과 과거의 선택이 현재의 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아마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것이 에단 헌트라는 사람의 이야기고요. 주인공 얘기했으니까 반대편에 있는 빌런, 나쁜 쪽 얘기도 하나 합시다. 엔티티. 내용에서 설명드린 대로 엔티티는 인간이 아니라 인공지능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기네가 공격용으로 쓰려고 만든 건데 이게 자기 스스로 진화를 하면서 무서운 인공지능이 된 상태죠. 이 왜 무섭냐면 그냥 생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디지털 환경이라면 전 세계 어디라도 침투해서 마음대로 정보를 왜곡하고 장난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함을 알게 된 수많은 나라의 정보국들이 지난번 영화 데드 레코닝을 보면은 디지털 정보들을 다 아날로그로 바꾸는 작업을 하고 있기도 하고요. 자기네가 쓰는 장비들을 다 아날로그식 장비로 바꾸기도 해요. 그 정도로 지금 위협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엔티티가 어쩌다가 에단 헌트랑 이렇게 얽히게 되느냐. 역시 내용 설명에 말씀드렸지만 엔티티가 워낙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수많은 나라들이 그 엔티티를 소유하고 싶어 해요. 어떻게든 우리 편으로 만들 수 있으면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되니까. 근데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딱 한 명, 에단 헌트만 이 엔티티를 없애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능을 아득히 뛰어넘는 엔티티, 수많은 미래 시뮬레이션 계산을 좀 해보고 있겠죠. 자기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성들을 보고 있는데 아마 그 가능성에서 에단 헌트라는
자신에게 적대적인 인간이 자기를 파괴시킬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 생각보다 크게 나온 것 같아요. 에단이라는 변수를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 왜냐면 진짜로 엔티티가 지독할 정도로 에단 헌트를 괴롭히거든요. 어떻게? 에단은 뭐라 그랬죠? 사람을 아끼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엔티티는 에단이 아끼는 사람들을 한 군데 모이게 한 다음에 이들을 곤란하게 만들어요. 어떤 순간에는 에단에게 선택하게 하기도 해요. 누구 살릴래? 막 이런 거. 디지털 정보에 다 접근할 수 있다는 건 이메일, 문자 이런 걸 다 조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엔티티가 맘만 먹으면 누가 어디로 가게 만드는 거, 누가 어떻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까 내용 설명할 때 일사라는 인물이 있었잖아요. 에단과 긴밀한 인물. 에단보다 먼저 열쇠를 갖고 있었고 에단에게 열쇠를 넘겨주는 인물. 이 인물이 애초에 열쇠를 가질 수 있었던 것도 엔티티가 일사에 아는 사람, 영국 정보부 사람인 척해서 일사에게 거짓 정보들을 줘서 그 열쇠를 찾으러 가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영화의 어떤 부분에서는 아예 엔티티가 에단 동료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서 딥페이크처럼 무전으로 에단을 막 농락하는 장면도 등장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엔티티의 판 위에서 놀아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이 무시무시한 엔티티 도대체 어떻게 무력화시킬 수 있는가? 지난 영화를 통해서 알려진 사실은 이 엔티티가 어느 한 공간에서 몰래 진화를 했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진화의 흔적이 남아있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이 있어요. 한 러시아 잠수함 안에 있는 메모리입니다. 그게 이 메모리를 찾아서 엔티티의 소스 코드, 프로그램 코드 자체를 건드려야 돼요. 그래야 엔티티를 복종을 시키든 없애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메모리는 어느 잠수함에 있느냐? 러시아 소유 세바스토폴이라는 잠수함에 있는데요. 이 잠수함은 어디 있을까요? 당연히 바다 아래에 있죠. 근데 그냥 바다 아래가 아니에요. 침몰에 있거든요. 엔티티가 세바스토폴호에서 세졌죠? 여기 자기 약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숨기고 싶겠죠? 그래서 이 안에 있는 승무원들을 또 정보 조작으로 농락합니다. 그래서 세바스토폴호는 자폭 같은 거를 해요. 그래서 안에 승무원 다 죽고 잠수함은 침몰합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을 찾아낼 경우 잠수함 안에 있는 메모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데드 레코닝에 그렇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던 열쇠, 그 열쇠가 필요한 거다. 그때 필요한 거다. 라는 사실이 또 관객들에게 알려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화 파이널 레코딩에서 에단과 그의 동료들은 현재 비밀에 쌓여있는 세바스토폴호의 침몰 위치를 알아내야 되고요. 그 바다 안으로 들어갈 방법을 찾아내야 되고요. 열쇠를 이용해 메모리에 도달해야 되고요. 메모리를 활용해서 이 소스 코드를 건드려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엔티티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말이죠. 쉽지 않을 거예요. 자, 빌런 얘기를 좀 한 김에 빌런 쪽에 붙어있는 사람들 얘기를 조금 더 해봅시다. 가브리엘이 있어요. 엔티티는 인공지능이니까 물리적 실체가 없죠. 그래서 물리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자기 인간 하수인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가브리엘이에요. 엔티티가 이 사람의 과거를 다 지워줬기 때문에 과거에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는 아직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어요. 그저 엔티티의 대리인이 되어서 엔티티를 위협하는 사람, 엔티티의 목적을 방해하는 사람 다 죽이고 다닌다. 그만큼 싸움을 잘하고 능력이 있다. 라는 것만 알려졌죠.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을 엔티티가 전폭 지원을 해줘요. 지난 데드 레코닝에서는 아예 가브리엘이 그냥 CCTV 앞을 지나가도 엔티티가 이걸 실시간으로 지워주는 충격적인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었어요. 그런 가브리엘, 엔티티에게 선택된 이유가 있겠죠. 성향이 좀 있는데 저기 내 부하가 있는데 제가 왠지 나 배신할 것 같은데? 지금 아직 뭐 배신 안 했거든요? 근데 자기가 보기에 이러이러한 이유로 제가 나 배신할 수 있을 것 같아. 너 죽여요. 그 정도로 무시무시한 좀 성향이 있습니다. 근데 가브리엘? 단순한 엔티티의 수하인이 아니죠. 아까 내용 설명할 때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에단이랑도 뭔가 얽혀있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얽혀있는가? 잠깐 에단 헌트 얘기를 조금만 더 해봅시다. 시리즈에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우리 에단 헌트,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찐 사랑을 해본 사람이에요. 시리즈에서 그에게 찐 사랑을 가르쳐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2명. 그 중에 1명, 줄리아라는 여인이었는데 에단 헌트가 현장 임무에서 은퇴를 하면서까지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실제 결혼을 했어요, 둘이. 너무 사랑한 사람. 인간적으로 너무 잘 맞는 사람. 근데 줄리아는 의료계 사람이었어요. 철저히 양지에서 사는 사람, 살 수밖에 없는 사람. 에단은 음지에서 살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둘은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같이 살기에 너무 줄리아가 위험해진다 라는 거를 여러 사건을 통해 깨닫게 돼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지만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며 이별을 하고 각자의 길을 걷게 되죠. 너무 마음 아파요. 하지만 다행히 아픈 마음이 너무 커지기 전에 새로운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단과 인간적으로 성향적으로도 너무 잘 맞고 심지어 업계 사람이었어요. 스파이였어. 에단은 미국 정보부, 이 사람은 영국 정보부. 영어 잘해. 소통도 너무 잘 돼. 당연히 굉장히 빠르게 썸 혹은 준 연인의 관계로 긴밀해지고요. 그 인물이 아까부터 계속 등장하는 일사 파우스트입니다. 일사가 에단한테 대뜸 열쇠를 맡기는 거, 에단이 일사를 막 구하러 가는 거 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 긴밀한 사이니까.
그렇게 두 명의 인물이 에단 헌터에게 찐사랑을 가르쳐준 걸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난번 영화 데드 레코닝에서 에단 헌트가 IMF에 들어오기 전 먼 옛날 민간인으로 살고 있을 때 그의 삶에 또 다른 여인이 한 명 있었던 것 같다 라는 게 등장해요. 회상씬에 나오는 말이라는 인물, 뭐 어느 시점에 어떤 관계를 맺고 얼마나 관계를 맺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보이고요. 아까 회상씬에서 마리와 함께 어떤 남자도 등장한다 그랬죠? 이 남자가 마리를 죽입니다. 에단이 보는 앞에서. 그 인물이 가브리엘이었어요. 사실 그때 에단은 가브리엘이란 이름도 몰랐어요. 이 사람 누군지도 몰라. 얼굴만 기억해. 근데 이 사람이 수십 년 지나서 지금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난 거야. 지금은 엔티티의 메신저래. 너무 충격적이잖아. 이 사람 여기 왜 있어? 근데 더 충격적인 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일사 파우스트가 가브리엘이랑 1대1로 싸우다가 죽었다 그랬죠. 에단 헌트에게 분노 버튼이라는 어떤 존재가 있다면 그건 가브리엘이라고 불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에단 헌트가 가브리엘을 제압하고 생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데 그때 이성을 잃고 가브리엘을 죽이려고까지 해요. 너무 화가 나니까. 물론 그거는 영화의 정말 최후반부 얘기고 뭐 어쨌든 데드 레코닝의 상당수 러닝 시간 동안 에단을 괴롭히기만 하는 가브리엘. 아까 왜 야심을 갖고 있던 미국 정보국 최고 대빵 죽었다 그랬죠. 기차에서. 가브리엘이 죽인 거거든요. 가브리엘은 그렇게 무자비하게 사람을 죽이면서 엔티티를 공격할 수도 있는 열쇠를 자기 손에 넣습니다. 근데 영화 막판 이 열쇠를 어느샌가 에단이 자기에게서 훔쳐갔다는 걸 알게 되고 아주 큰 분노를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파이널 레코닝에서 에단 헌트를 물리적으로 가장 괴롭힐 사람 역시 가브리엘이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가브리엘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꼭 세트로 같이 다니는 다른 인물을 한 명 더 얘기해야 됩니다. 파리. 가브리엘을 졸졸 따라다니면서 물리력을 행사하는 킬러예요. 한 번 꽂히면 도시가 쑥대밭이 되고 경찰이 쫓아와도 죽어라 그 타겟을 따라가는 집요한 사람이에요. 실제로 데드 레코닝에서 에단 헌트도 파리의 추격을 피해서 도망치다가 로마라는 도시를 막 쑥대밭으로 만들기도 해요. 그러다가 결국 파리는 에단과 1대1로 격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에단이 파리를 이기는데 에단이 파리를 죽이진 않습니다. 살려줘요. 그리고 이 이유 때문에 가브리엘이 파리를 죽이려고 그래요. 왜? 에단이 너를 살려줬으니까 너는 언젠가 나를 배신할 것이다 라는 혼자만의 생각 때문에. 그래서 파리가 가브리엘에게 배에 칼을 맞거든요. 죽어가요. 아 그래 이렇게 된 거 진짜 배신해주마. 자기가 있는 마지막 힘을 쥐어짜서 에단 헌트를 마지막 작전에서 도와주고요. 심지어 에단이 야 너 이거 열쇠 뭐 하는 건 줄 알지? 이거 뭐 하는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세바스토폴 바다 밑이라는 핵심 키워드를 던져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갱생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아름답게 세상을 떠나는가 했는데 이번 예고편에 파리가 나와요. 살아있었나봐요. 이게 회상신일 수도 있는데 아니라면은 칼에 맞고 기차 작전에서 죽은 줄 알았지만 어떻게 살아있었고 이번 영화에 돌아올 것이다. 과연 돌아온다면 에덴의 편으로 확실하게 갈 것인지 아니면 한 번 더 가브리엘에게 가볼 것인지 지켜봐야 되겠죠. 요 정도가 엔티티 쪽 사람들. 엔티티 사람 얘기 너무 많이 했으니까 이번에 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에단 쪽 사람들 얘기도 좀 더 해봅시다. 에단과 굉장히 오래된 동료들 또 시리즈의 지킴이가 2명 있어요. 첫 번째 루터 스티켈. 진짜 중요한 인물이에요. 에단을 제외하고 시리즈의 모든 작품에 출연한 유일한 캐릭터입니다. 똑같은 배우가 다 연기했고요. 능력적으로는 어렵지 않아요. 최고의 해커, 정보 습득, 사람 찾기, 기계 조작 뭐 이런 쪽으로는 에단의 동료, 거쳐간 사람들 통틀어 최고다. 전설의 해커다.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는 에단과 워낙 오랜 관계를 맺은 만큼 나이도 있는 만큼 약간 큰 형 같은 존재예요. 인생에 대한 조언 같은 걸 좀 해주고 가끔은 잔소리 좀 하기도 하고요. 그런 루터, 데드 레코닝에서 인간을 넘어서는 엔티티란 존재를 만났잖아요. 몇 번 당합니다. 디지털 이걸 인공지능이 장난질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루터가 이래선 안 된다. 엔티티를 상대하려면 나 최강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 엔티티로부터 나를 철저히 숨긴 다음에 내 방식으로 아날로그한 방식으로 엔티티에 맞설 준비를 하겠다 라는 말을 에덴에게 남기고 어디론가 떠나는 모습이 보입니다. 지금 어디서 뭐하는지 모르겠어요. 역시 파이널 레코닝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그런 루터 스티켈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시리즈의 상징이 되어버린 한 명의 인물이 있습니다. 벤지 던. 3편부터 쭉 등장하고 있는 단골 손님이고요. 시리즈에서 정말 특별한 능력을 부여받은 인물이에요. 에단의 동료 중에 유일하게 에단에게 화를 내고 짜증을 낼 수 있는 존재예요. 근데 에단이 이걸 받아줘요. 왜? 둘은 친구니까. 업계에서 만났지만 둘은 정말 서로를 아끼는 찐 우정을 나누는 친구가 됐어요. 루터가 형이라면은 벤지는 친구 느낌, 찐친. 뭐 그런 만큼 화도 내고 짜증내지만 벤지만큼 에단을 믿는 사람이 또 없습니다. 에단을 너무 믿으니까 가끔 벤지가 어떤 작전을 짤 때 보면은 에단에게 죽어라! 라고 하는 듯한 작전을 좀 짜기도 해요. 야 에단 너 이 정도 할 수 있잖아.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된다고? 아이 너 할 수 있는 거 알아. 뭐 이런 정도의 절대적 신뢰. 아무튼 그런 벤지. 처음 시작은 연구실 쪽 사람, 그러니까 서포터 계열로 등장을 했어요. 근데 4편부터는 난 사실 실무 현장 요원이 되고 싶었다 라는 설정이 들어가면서 실제로 요원 테스트를 통과해서 실무 요원으로도 뛰고 있습니다.
그 말은 벤지는 루터처럼 기계 쪽을 활용하면서 에단의 작전을 서포트할 수도 있는 사람이고요. 유사시엔 자기가 그냥 현장에 투입돼서 요원으로 활동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멀티플레이어죠. 물론 멀티플레이어의 함정, 한 가지 능력을 100점을 찍지는 못했기 때문에 루터 스티켈 이상으로 기계를 잘 다룰 수는 없을 거고요. 또 평생을 실무 요원으로 산 사람들보다는 뭐 벽투술이나 뭐 이런 실전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양쪽을 언제든 오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자원이다. 그리고 아까 엔티티 설명할 때 엔티티가 에단의 동료의 목소리를 이용해서 무전으로 농락을 했다 그랬죠. 에단을. 그때 이용한 목소리가 벤지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걸 벤지가 실시간으로 목격했어요. 자기랑 실제 무전을 하고 있다가 엔티티가 이거를 뺏어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벤지는 개인적으로 엔티티를 굉장히 미워하고 있을 겁니다. 자기 때문에 에단이 농락당했고 이 결과로 일사가 죽었거든요. 그런 벤지던 데드레코닝 후반부에서는 파리로부터 열쇠의 힌트를 들은 에단이 성공적으로 완성된 열쇠를 훔치고 기차를 탈출하자 그를 기다리고 있다가 그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어디로 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에단이랑 같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역시 영화를 통해서 어느 시간대에 어떻게 등장하는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가 에단의 동료들 얘기고요. 이번에는 에단의 동료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 얘기 좀 해봅시다. 그레이스라는 인물이 있어요. 데드레코닝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뉴페이스고요. 아주 간단히 정리하면은 금쪽이에요. 금쪽이랑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을 많이 보여줘요. 일단 그레이스는 고아로 컸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저런 스킬들을 키울 수밖에 없었고요. 그게 다 음지의 활동들이었습니다. 도둑질하는 스킬, 속이는 스킬, 심리전 이런 게 굉장히 발달한 능력은 좋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도둑으로 평생 살았기 때문에 돈 많이 벌게 해줄게라는 의뢰를 받고 대담하게도 에단 헌트에게서 열쇠를 훔치죠. 아까 내용 설명할 때 초반부 첫 번째 에단 일행의 작전을 회복 넣은 2명 중에 도둑이 있었다 그랬죠? 그게 그레이스예요. 이러면서 에단이랑 자꾸 얽히는데 에단은 이 사람이 민간인인 걸 알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좀 도와주려고 해요. 살려주려고도 하고 위험할 때. 근데 그레이스? 평생 나 혼자 살았어. 아무도 믿지 않아. 에단이 도와주려고 해도 정말 기가 막히게 금쪽이 짓을 하면서 에단 뒤통수를 치고 혼자 자꾸 도망다녀요. 그로 인해 에단이 더 곤경에 처하기도 해요. 이러다 보니 일은 계속 커지기만 하고 어느 포인트에 그레이스도 자기가 어떤 정도 일에 얽혔는지 알게 되거든요. 이미 늦었어요. 너무 스파이들의 세계에 깊숙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숨이 위태롭죠. 아까 에단의 썸녀 일사 파우스트가 가브리엘과 싸우다 죽었다 그랬죠? 도둑을 살리려다 가브리엘과 싸웠다 그랬죠? 그게 그레이스였어요. 가브리엘이 그레이스를 죽일까봐 본인이 가브리엘과 싸우고 그러다가 죽은 거죠. 일사가. 나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는 죄책감 굉장히 클 거예요. 거기에 너무 자기가 깊숙이 왔기 때문에 지금 그레이스라는 존재는 세계 강대국들의 모든 정부국들이 지금 알고 있고요. 이 그레이스를 고용한 불법 무기상들도 이 사람에 대해 알고 있고요. 엔티티도 얘를 알아요. 가브리엘도 알아요. 죽기 딱 좋은 상황. 이런 여러 이유가 얽혀서 그레이스는 드디어 혼자 도망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에단 쪽이랑 힘을 합쳐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랑 한번 힘을 합치면 진짜 이제는 이 스파이들의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양지를 꿈꿀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결심을 하길 어려워하는데 그런 그레이스에게 에단이 네가 우리 편이 된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네가 우리 편이 된다면 내 목숨보다 네 목숨을 더 소중하게 여기겠다. 이런 말을 해요. 평생 외롭게 살아온 그레이스 이 말에 마음이 좀 흔들린 것 같아요. 눈물을 글썽글썽 하면서 오케이 힘 합쳐보자 이번에 이런 마음을 먹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데드레코닝의 마지막 작전이 벌어진 기차, 이 기차에서 실제로 열쇠 두 조각이 하나로 완성이 되거든요. 이 열쇠를 그레이스가 손에 넣는 포인트가 생겨요. 그리고 욕심만 부리면 이 열쇠를 미국 정부에게 팔아넘겨서 돈을 벌고 자기 전과 기록 다 지운 상태로 새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습니다. 근데 이 기회를 포기해요. 에단을 믿고 에단이 하려는 엔티티 파괴에 힘을 합치기로 했으니까. 실제로 에단이 이 완성된 열쇠를 갖고 기차를 탈출할 수 있었던 거는 그레이스가 이걸 포기해줬기 때문이기도 했어요. 그런 그레이스 함부로 죽으면 안 되겠죠? 실제로 데드레코닝 마지막을 보면은 사전에 에단이 알려준 대로 그레이스는 기차에서 일부러 미국 비밀 정보 요원에게 잡히고요. 벌을 받는 대신 나 IMF 사람이 되고 싶다 의지를 밝힙니다. 과연 그레이스는 미국 정보부의 인정을 받았을까요? 그렇다면 이번 영화에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등장하게 될까요? 굉장히 포인트가 될 텐데 제가 영화를 아직 안 봐서 모르겠는데 중요할 수도 있는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레이스가 데드레코닝에서 가브리엘이랑 처음 만나는 씬이 있거든요. 거기서 가브리엘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에단 헌트가 너를 지켜준단 말을 했을 거야. 근데 에단 헌트의 인생에서 그를 믿었던 여인들 하나같이 에단 헌트에게 이용만 당하고 그 누구도 에단 헌트에게 끝까지 보호받지 못했다. 죽었다. 이런 말을 해요. 지가 죽인 주제에 그런 말을 해요. 그래서 이 말이 그레이스 머릿속에 의심의 씨앗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 씨앗이 진짜 존재하고 있을지, 아니면 에단의 편이 되기로 했으니까 이 기억은 없애버렸는지 역시 이번 영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정도가 엔티티와 에단 진영을 나눈다면 나뉠 수 있는 인물들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 파트로는 상황에 따라 누구의 편도 될 수 있는 사람들 얘기를 해봅시다. 먼저 알라나와 졸라 남매. 여기는 알라나를 더 위주로 생각하시면 돼요. 내용 설명에 화이트 위도우란 존재가 나왔어요. 불법 무기상. 이 사람이 알라나예요. 겉으로는 되게 착한 자선 사업가로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뒤에서 엄청난 규모의 불법 거래를 하는 무기상이에요. 거물이에요, 이 세상에서. 그리고 이런 알라나의 오빠가 졸라예요. 항상 같이 다니고요. 졸라가 주로 힘쓰는 일에 나서고 알라나가 주로 머리 쓰는 일에 나서는 편이죠. 그리고 이들 남매는 젊은 것 치고 굉장히 큰 조직을 운영해요. 왜냐? 뼈대 있는 집안이라 그래요. 1편에 비슷한 포지션으로 불법 무기상으로 활약하는 거물 맥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그 맥스가 이들의 엄마입니다. 가업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맥스가 1편 마지막에 CIA에게 잡히거든요. 아마 그때 벌을 안 받는 조건으로 CIA와 모종의 거래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시리즈를 이렇게 좀 보면은 이 맥스 가문과 CIA가 결정적인 순간에 좀 상부상조하는 모습들을 보여요. 그런 집안의 화이트 위도우 알라나, 역시 내용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레이스를 고용해서 에단 헌트로부터 열쇠를 훔치려고 시킨 게 알라나였어요. 자기한테는 이미 한쪽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거 완성해가지고 나랑 관계가 좋은 CIA 팔까? 아니면 다른 나라들 돈만 많이 주면 거기다 팔까? 아니면 에단 헌트한테 한번 힘을 실어줘서 친분을 좀 만들어봐? 아니면 아예 엔티티 쪽에 붙어봐? 이거 그냥 가브리엘한테 줘버려? 아무도 못 가져가게? 고민을 하는 장면도 나와요.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역시 CIA와 거래하는 걸로 납니다. 뭐 선대의 계약 때문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 거래를 하기 위해서 올라탄 기차, 이 기차에서 에단 헌트와 동료들의 작전 때문에 열쇠를 도둑맞게 되죠. 심지어 이 과정에서 그레이스가 화이트 위도우를 기절시키고요. 변장 마스크를 해갖고 화이트 위도우인 척 행세를 해요. 화이트 위도우는 굉장히 지금 체면을 구긴 상황이죠. 자기 거물인데. 과연 이번 작품에서는 어떤 포지션으로 어떻게 활동을 할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캐릭터죠. 그게 바로 불법 무기상 화이트 위도우. 불법 인물 얘기를 했으니까 합법적 인물 얘기를 좀 해봅시다. 유진 키트리지라는 인물이 있어요. 미션 임퍼서블 1편에서는 에단 헌트가 소속된 IMF, 이 조직의 수장으로 나옵니다. IMF 국장. 당시 1편에서는 에단 헌트가 작전 중에 동료들을 살해하고 미국을 배신했다, 이런 누명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키트리지가 열심히 에단을 잡으려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이 중간중간 나와요. 하지만 후반부에 가서 이 오해를 풀고 에단과 합작해서 진범을 찾아내는데 또 큰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악당인 줄 알았는데 착한 사람이었던 그런 포지션이에요. 그리고 한동안 보이지 않던 키트리지가 지난번 영화 데드 레코닝에서 승진을 한 거겠죠? CIA 국장으로 등장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나오는 CIA 국장, 에단의 상사 키트리지예요. 근데 이 키트리지 참 대단한 인물인 게, 내용 설명할 때 일사 파우스트가 열쇠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상금이 걸려 있었다 그랬죠. 이 현상금을 건 사람이 키트리지였어요. 더 웃긴 건 그런 일사를 돕고 열쇠를 받아오라고 에단을 파견하는 것도 키트리지였어요. 그러니까 에단을 이용한 거죠. 둘의 관계도 아니까. 그래서인지 이에 대해서 키트리지는 굉장히 당당해요. 에단을 만났을 때도 나 너한테 사과할 생각 없어. 내 일은 너를 이용하는 거고 네 일은 이용당하는 거잖아. 이런 굉장히 냉철한 말을 하기도 해요. 그리고 역시 내용 설명할 때 말씀드린 대로 에단이 상관의 의지에 불복종하고 단독으로 엔티티를 파괴하고 싶어 한다 그랬죠? 그 상관이 키트리지거든요. 어쨌든 IMF보다 큰 조직의 CIA니까.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 위도우가 CIA 사람에게 열쇠를 팔려고 기차를 탔을 때 그 거래 장소인 기차에 나타난 것도 CIA 국장 키트리지 본인이었어요. 이렇게 보면 되게 나쁜 사람이잖아요. 근데 희한하게도 에단은 이런 행적과 언행에도 불구하고 키트리지를 악당으로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레이스가 영화 마지막에 IMF에 들어가고 싶다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걸 에단이 알려줬다 그랬잖아요. 그때 그런 말을 해요. 화이트 위도우에게서 열쇠를 뺏고 기차 작전이 성공하면 나는 기차 밖으로 도망가겠다. 너는 일부러 미국 비밀 요원에게 잡혀서 키트리지란 사람을 만나면 된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에단이 보냈다. 그가 선택권을 줬다. 그 선택 수락하겠다. 이렇게 말하면 키트리지가 분명히 당신의 가치를 알아볼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는 당신을 이용하고 싶어 할 거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또 키트리지 쪽에서도 데드 레코닝 마지막에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끝나는데 이 나레이션이 키트리지의 목소리라고 그래요. 근데 이 대사를 잘 보면은 처음에는 에단에게 좀 공격적인 말들을 좀 해요. 네가 하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냐. 네 동료들 다 죽을 수도 있다. 너 되게 고독한 싸움이 될 거다. 근데 그렇게 말을 하다가 그러니까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열쇠는 시작에 불과하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자기도 모른 채 너를 믿고 있다. 이런 말을 또 하기도 해요. 도대체 키트리지의 속내는 뭘까요? 이번 영화 파이널 레코닝에서 그는 어떤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해하고 있는 캐릭터 중에 한 명입니다. 이어서 키트리지급은 아니지만 또 미국 정보 요원으로서 영화의 중요한 포인트를 담당하고 있는 요원이 2명 있어요. 한 명은 제스퍼 브릭스, 또 한 명은 드가라고 합니다. 제스퍼 브릭스가 대장이고 드가가 그의 오른팔 같은 느낌이에요. 아까 내용 설명할 때 에단이 미국 정보기관 최고위급 미팅에 잠입했다 그랬죠? 거기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 수장들을 에단이 다 기절시키거든요. 초록색 뭐 이렇게 약품 써갖고. 그리고 나서 엔티티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얘가 반역자잖아요. 에단을 사살해도 좋다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이 사살 작전팀을 이끄는 게 제스퍼 브릭스, 그의 오른팔이 드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이들이 에덴을 쫓아서 여기저기 좀 다니잖아요. 그러면서 쭉 지켜보다가 본인들이 좀 의구심을 갖게 돼요. 에덴이 나쁜 놈이라 저러는 게 아니라면? 엔티티가 위험한 것 같은데? 에덴은 진짜 엔티티가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저러는 거라면? 그리고 내 생각에도 엔티티 누가 가지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명령이 있으니까 에덴을 잡으려고 노력하는데 이 타이밍이 좀 공교롭게 겹치면서 에단 헌트가 생포하기 직전이었던 가브리엘이 도망가게 됩니다. 근데 도망가는 모양새 딱 보니까 얘 민간인 아니야. 얘 진짜 이상한 애 같아. 얘 나쁜 놈 같아. 생각이 좀 더 커지겠죠? 그리고 그 순간 브릭스가 어디에 부딪혀 죽을 뻔하는데 에단이 그걸 또 살려줍니다. 그리고 그때 브릭스가 떨어뜨린 권총을 에단이 주워서 브릭스한테 다시 줘요. 야,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에단 나쁜 사람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달리는 기차가 굉장히 위험한 순간에 처했을 때 브릭스랑 드가는 에단을 쫓기보다는 에단을 도와서 에단의 부탁을 받고 기차 안에 있는 시민들을 대피시키려고 노력합니다. 힘을 합쳐요. 자, 그렇다면 이 둘은 에단의 편이 된 것 같죠? 근데 이 부분도 확실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영화를 봐야 돼요. 왜냐? 이들이 처음 등장할 때 드가가 브릭스한테 물어요. 이 에단 헌트라는 사람 아는 사이예요? 그랬더니 브릭스가 개인적으로는 몰라. 만난 적 없어. 뭐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드가가 근데 이거 굉장히 지금 개인적이시잖아요. 뭐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브릭스를 염두에 둔 건지 아니면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해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지 역시 이번 영화 파이널 레코닝을 통해서 설명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대망의 마지막 인물입니다. 다 왔어요. 지난 데드 레코닝에 직접 등장하진 않았지만 이번 파이널 레코닝에 출연이 예고된 과거 시리즈 출연했던 캐릭터 에리카 슬로원이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미션 임파서블 6번째 영화였던 폴 아웃에서 지금의 유진 키트리치의 위치죠. CIA 국장으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키트리치보다 더 냉철한 모습이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 영화에서. 스토리라인적으로는 그때 영화에서는 키트리치가 1편에서 그랬던 것처럼 영화 초반부에 에단을 굉장히 의심하게 되고 끝까지 그를 의심하다가 나중에 오해가 풀려서 오히려 에단을 인정하고 그의 능력을 높이 사고 IMF의 존재 이유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준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죠. 약간 성격적으로는 한 번 의심이 가면은 끝까지 의심을 하는 굉장히 깐깐한 면모도 있는데 동시에 자기가 신뢰를 하게 되면은 자기가 가진 모든 자원으로 이 사람을 좀 지원해주기도 하는 화끈한 모습이 있기도 합니다. 그랬던 CIA의 국장 슬로원이 데드 레코닝에서는 그 초반에 나오는 긴급 미팅할 때 사진으로 흐릿하게 나오는데 잘 보면 뭐 저거 대통령 사진을 저렇게 찍지 않나 미국? 뭐 이런 느낌의 이미지가 있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번 예고편에 진짜 대통령인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의 이미지들이 좀 나와요. 과연 슬로원이 진짜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돼서 등장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까 혼자만의 야심을 갖고 있던 미국 정보국 대빵 댄링어라는 사람이 있었죠. 기존 시스템 다 붕괴시키고 나와 엔티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다 뭐 이랬던 사람, 가브리엘이 죽인 사람 기차에서. 그 사람이 미국 정보기관 최고 대장이라면 슬로원은 이 사람과 얼마나 친밀한 관계였을까요? 이 사람에게 동의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반대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델링어가 아는 걸 얼마나 알고 얼마나 모를까요? 왜냐면 델링어가 죽기 전에 그런 말을 했었어요. 엔티티를 건드릴 수 있는 메모리, 그게 있는 세바스토폴 잠수함, 그거 어디에 침몰해 있는지 전 세계에서 나밖에 몰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슬로원도 나름 CIA 국장 출신인데 이렇게 지금 돌아가는 판 진짜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 모르는 척하고 있을까요? 생각보다 깊이 관여됐을 수도 있을까요? 몰라요, 영화를 안 봐서. 역시 이번 영화 미션 임퍼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통해서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미션 임퍼서블 파이널 레코닝을 보기 전에 알면 좋을 것 같은 주요 흐름과 설정 그리고 인물들을 알아봤습니다. 부디 이 영상이 영화를 보러 가시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길 바라면서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고 채널 구독해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번 다른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 천재의 이승국의 이승국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